절대 안 돼요. 이제는 정말 못 참겠어요. 그날 아침 나는 평생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 30년 동안 식당을 하면서도 화가 나도 참았고 억울해도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69이라는 나이가 되어서야 겨우 편히 쉬려고 했던 내 소박한 꿈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작년 우리 부부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왔다. 남편이 은퇴하면서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고 했을 때 나도 텃밭 가꾸면서 편히 살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다. 넓은 마당에 별채까지 있는 전원주택을 고른 것도 그래서였다. 처음 2달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밥을 해 먹으며 보내는 시간은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정한 여유였다. 하지만 이 달콤한 꿈이 깨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시동생 가족이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았다. 봄나들이 겸 구경 온다는 말에 처음에는 나도 반가웠다. 집도 넓은데 가족이 오는 건 좋은 일이라 생각했으니까. 그때는 이게 모든 시작이 될 줄은 전혀 몰랐다. 시동생 가족은 4일을 머물렀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부엌에 서 있었다. 30년 식당 경험을 살려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고 그들은 맛있다며 연신 사진을 찍어댔다. 문제는 그 사진들이 SNS에 올라가면서부터였다. 시골의 펜션 같은 집, 친척집이지만 풀서비스 숙박이라는 말과 함께 게시된 사진들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의 시작이었다. 그때부터였다. 한 달이 멀다 하고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한 게 지나가다 들렀다. 방학이라 애들이랑 왔다. 구경하러 왔다는 말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렸다. 처음에는 나도 웃으면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게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이면 보름. 끊임없이 이어지는 방문에 점점 지쳐갔다. 한 팀이 가면 다른 팀이 오고 우리 집은 정말 무료 펜션이 되어버렸다.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의 태도였다. 내가 이제 그만 받자고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것이다. 멀리서 오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가족인데 이럴 수 없지라는 말만 반복했다. 급기야 내가 서울에 며칠 다녀온 사이에 회사 동기들 모임까지 우리 집에서 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제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당신은 여기서 살고 싶으면 살아라. 나는 서울 가서 산다. 라고 외치고 방문을 쾅 닫아버렸다. 남편은 내가 곧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만큼은 정말 달랐다. 그래, 이번엔 달랐다. 내가 그토록 정성 들여 가꾼 텃밭이 마치 무인 채소 가게가 된 것을 보고 난 뒤로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방문객들은 하나같이 텃밭에 채소들을 보고는 탄성을 질렀다. 와, 이런 게 다 있네요. 하면서 마치 자기 것인 양 뽑아가고 따가고 한 상자씩 챙겨갔다. 처음에는 나도 기꺼이 나눠주었다. 내가 기른 걸 좋아해 주니 얼마나 좋아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져갔다. 어떤 날은 정성스레 키운 방울토마토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 어떤 날은 고추며 가지며 싹쓸이 되어 있었다. 한 번은 애지중지 키우던 깨십, 화분이 그대로 사라진 적도 있었다. 알고 보니 손님 중 한 명이 이거 너무 좋다며 그냥 들고 가버린 거였다. 남편은 그저 웃으며 나눠 먹는 재미가 있지 않느냐고 했다. 하지만 이건 나눔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약탈이었다. 내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며 정성 들여 키운 작물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갔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기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여기 채소 좋다며 가져가기도 했다. 더 가관인 것은 우리 자식들의 태도였다. 큰 아들은 여름 휴가 때 와서는 별채를 아예 점령해버렸다. 손주들은 마당을 운동장처럼 쓰며 온갖 기구들을 가져다 놓았다. 텃밭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지만 그래도 시끄러운 소리에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섰다. 엄마, 여기 진짜 좋다. 다음에 또 올게. 떠나면서 한 말이 그거였다. 내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딸도 마찬가지였다. 추석 때 와서는 친구 가족들과 함께 왔다.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차 3대가 들어오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엄마 집이 너무 좋다고 해서요. 라는 말과 함께 들어온 새 가족은 좋기 일주일을 머물렀다. 나는 점점 내 집에서 외톨이가 되어갔다. 손님들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종업원 같은 신세가 되었다. 예전에 식당 할 때는 그래도 내가 주인이었다. 손님이 오면 내가 정한 음식을 대접하고 문을 닫고 싶을 때는 닫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집이라는 이곳에서 나는 그저 주방장이자 청소부로 전락해버린 느낌이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듯했다. 오히려 즐거워 보였다. 매일 같이 누군가와 어울리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텃밭 구경을 시키고 저녁이면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들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이런 삶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런 삶을 원한 적이 없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얼마 전이었다. 서울에 있는 동생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이틀 집을 비웠다. 돌아왔을 때 우리 집 마당에는 텐트가 쳐져 있었고 바비큐 파티의 흔적이 난장판으로 남아 있었다. 남편의 회사 동기들이 모임을 한다고 해서 빌려줬단다. 그것도 내 허락도 없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당에 남아있는 텐트와 쓰레기들을 치우면서도 내일은 또 어떤 손님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가슴이 답답했다. 별채 침구는 다시 빨아 널어야 했고 텃밭은 누군가 망가뜨린 듯 엉망이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전원 생활이었나? 문득 30년 전 식당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도 하루 종일 서서 일했지만 적어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었다. 음식 맛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보람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타인을 위한 봉사 같았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시간들. 남편은 왜 이렇게 변한 걸까? 서울에서는 조용하고 말수도 적었는데 시골에 내려오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매일같이 동네 노인정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보면 집으로 끌고 와서 막걸리를 마시곤 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우리 집을 동네 사랑방으로 만들어버렸다. 여보,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사는 게 얼마나 좋아. 서울에서는 이웃이랑 인사도 못 나눴잖아. 남편의 이 말이 가장 듣기 싫었다. 나는 서울에서도 충분히 행복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이웃들과 깊이 어울리지 않아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의 바르게 지내는 게 편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런 내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니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집 마당에서 고기를 구우며 놀고 있었다. 알고 보니 남편이 노인정에서 만난 사람의 친척들이란다. 서울에서 놀러 왔다가 이 근처를 지나가는데 마침 남편을 만나서 그때 정말 화가 났다.
우리 집이 뭐지? 공공시설인가? 무료 휴게소인가? 남편은 오히려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식당 할 때는 매일 모르는 사람들 상대했으면서 왜 이러냐고 했다. 하지만 그건 달랐다. 그때는 내가 선택한 일이었고, 문을 열고 닫을 시간도 내가 정했다. 지금은 내 생활이 온전히 타인의 편의에 맞춰져 있었다. 밤마다 나는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검색해보기 시작했다. 15평 남짓한 공간. 그곳이라면 적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저 상상으로만 즐겼다. 하지만 점점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게 되었다. 역세권의 작은 아파트. 마트도 가깝고 병원도 가까운 곳. 버스 한 번이면 동생네도 갈 수 있는 곳. 남편에게 이런 내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그는 그저 웃으며 넘겼다. 또 내 성경 나오는구나. 시골 생활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야. 하지만 이건 적응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삶의 방식의 차이였다. 서로의 행복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결국 나는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다. 서울 동생 집에 다녀온다고 하고 부동산을 돌아다녔다. 역세권 15평 아파트. 처음 둘러본 곳은 너무 낡아서 안 될 것 같았고, 두 번째 본 곳은 햇빛이 잘 들지 않았다. 세 번째 집을 보러 갔을 때였다.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기분 좋았다. 그곳에서 잠시 서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눈물이 났다.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아닌 해방감이 느껴졌다. 71년을 살면서 난생 처음 온전히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기분이었다. 보증금은 식당 하면서 모아둔 적금으로 어떻게든 될 것 같았다. 남편 몰래 계약금을 걸어두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결혼 생활 43년 동안 나는 늘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았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고 식당을 하면서도 한 번도 내 생활이라는 게 없었다. 그저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살았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건 다 내 선택이었다. 힘들어도 견딜만 했고 보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달랐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다. 더 이상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자식들도 다 자랐으니까 이제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집에 도착하니 또 손님이 와 있었다. 이번에는 남편의 등산 동호회 사람들이었다. 마당에서 장비를 늘어놓고 다음 날 산행 준비를 한다며 한창이었다. 별채는 이미 그들의 짐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저 묵묵히 저녁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제 마음은 편안했다. 곧 이 모든 것과 작별할 수 있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텃밭에 나갔다. 며칠 전 심은 상추가 초록빛을 띠며 자라고 있었다. 앞으로 두어 달 뒤면 수확할 수 있을 텐데. 나는 그때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아려왔다.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 마음대로 가져가지는 않겠지. 남편에게 어떻게 말을 꺼낼까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 그가 텃밭으로 나왔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한 달만 더 기다려보면 어떻겠어? 이제 날도 좋아지는데. 또 그런 말이었다. 한 달을 더 기다리면 뭐가 달라질까? 봄이 오면 또 봄나들이 온다는 친척들. 여름이면 휴가 온다는 자식들. 가을이면 수확한다며 오는 지인들. 이 끝없는 방문의 굴레를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걸까? 그날 저녁 나는 남편과 마주 앉았다. 밥상 위에는 그가 좋아하는 동태찌개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43년 동안
그의 입맛에 맞춰 끓여온 찌개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 그는 내 입맛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나 눈물이 날까봐 숟가락을 꼭 쥐었다. 서울에 집을 계약했어요. 15평짜리 작은 아파트예요. 순간 남편의 손이 멈칫했다. 그러더니 이내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마치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다. 또 그런 소리 하고 여기가 얼마나 좋아. 공기도 좋고. 남편의 말을 끊었다. 전 이제 진짜 못 살겠어요. 당신은 이 생활이 행복하겠지만 전 너무 힘들어요. 매일 아침 누가 올까 걱정하면서 일어나는 게 싫어요.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해요.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당신 정말 가려고? 네, 이미 계약금도 걸어뒀어요. 내일 중개사무소 가서 나머지 절차 밟을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처음으로 내 결심이 진짜라는 걸 알아챈 것 같았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이 들어 같이 살아야지. 당신 나이가 몇인데 따로 살겠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평온했다. 제가 몇 살인지 잘 알아요. 그동안 한 번도 제 맘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도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조용히.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럼 나는 어쩌고? 당신은 여기 계속 살면 돼요.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전 가끔 내려올게요. 반찬도 해다 주고. 남편이 젓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평소에 온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당신 미쳤어. 결혼한 사람들이 무슨 따로 살아?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다. 나이 들어 정신이 더 흐려졌나? 그 말에 내 마음에도 불이 붙었다. 창피하다고요? 당신 맘대로 집을 펜션으로 만들어 놓고 내 의견은 한 번도 묻지 않고 그게 더 창피한 일 아닌가요? 난 여기서 종업원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제 생활을 찾고 싶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한 잠을 잤다. 마치 30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열린 것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마도 노인정에 갔겠지. 나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가지들을 정리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게 정말 필요한 물건이 얼마나 될까? 43년 결혼 생활 동안 모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대부분이 누군가를 위해 산 것들이었다. 손님들 올 때 쓰려고 산 이불, 식기들, 냄비들. 정작 나를 위해 산 것은 거의 없었다. 작은 캐리어 하나와 큰 박스 2개. 내 인생 69년이 고작 이 정도의 짐으로 정리되다니.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다. 텃밭에 나가 마지막으로 물을 주고 있을 때였다. 어머님, 어디 가시나요? 옆집 순희 씨였다. 캐리어를 본 모양이다. 서울에 좀 올라가 있으려고. 아이고, 금방 오시는 거죠? 그럴지도 모르고 안 그럴지도 모르고.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 동네에서도 곧 소문이 날 테지. 박정호 씨 마누라가 집 나갔다고.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소문이 두렵지 않았다. 이건 도망이 아닌 내 삶을 찾아가는 여정이니까.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우리 동네가 천천히 지나갔다. 봄이 오면 예쁜 꽃이 필 진달래, 나무,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던 느티나무, 가을이면 울긋불긋 물들던 산자라. 분명 이 풍경이 그리워질 날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떠나야 할 때였다.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문득 웃음이 났다. 식당 하면서 꿈꾸던 게 있었다. 언젠가는 조용한 곳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분주히 움직이는 대신 늦잠도 자고 책도 읽고 텃밭도 가꾸고 싶었지만 그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작은 베란다에 화분 정도는 놓을 수 있을 테니.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받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문자가 왔다. 제발 이러지 말고 돌아와라. 내가 잘못했다. 이제 손님들 안 받을게. 한참을 보다가 답장을 썼다.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요. 당신은 당신답게 살았을 뿐이에요. 이제는 저도 제답게 살고 싶어요. 작은 아파트의 문을 열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였다. 15평이라는 공간이 처음에는 좁게 느껴졌지만 혼자 사는 데는 충분했다. 오히려 청소할 때 힘이 덜 들어서 좋았다. 가구도 최소한으로만 들였다. 1인용 소파, 작은 식탁, 싱글 침대. 모두 내게 꼭 맞는 크기였다. 첫 일주일은 그저 집에만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베란다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저녁이면 작은 티테이블에 앉아 라면 한 그릇을 끓여 먹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서두르지도 않았다. 처음으로 내 시간표대로 사는 기분이었다. 동생이 걱정되는 눈빛으로 찾아왔다. 언니, 정말 이렇게 사시게요? 응. 이게 좋아. 형부는요? 가끔 통화하지. 잘 지내더라. 실제로 남편과는 일주일에 한두 번 통화를 했다. 처음에는 돌아오라는 말만 반복하더니 이제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걸까? 아니면 체념한 걸까?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들이 하나둘 늘어갔다. 방울토마토, 상추, 바질. 텃밭만큼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충분했다. 누군가 가져가 버릴 걱정 없이 내가 기른 채소를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일상이 자리를 잡아갔다. 아파트 앞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 읽고 산책도 다니고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문득 남편 생각이 나서 밑반찬을 조금 많이 만들어 택배로 보내기도 했다. 택배를 받았다며 전화가 왔다. 된장찌개 먹었어요? 응, 맛있더라. 근데 반찬이 너무 많아. 나 혼자 다 못 먹어.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한 달은 거뜬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손님들은 많이 와요. 아니, 요즘은 안 받아. 그냥 혼자 텃밭이나 보면서 지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로 할 말이 많은데 차마 꺼내지 못하는 그런 침묵이었다. 당신 잘 지내요? 네. 잘 지내요. 당신도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풍경은 시골과는 달랐지만 나름의 매력이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수들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모습도 아름다웠고 저녁이면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도 좋았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6개월을 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얼굴의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피곤해 보이던 눈빛 대신 맑고 편안한 눈빛이 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누가 올까 전전긍긍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처음으로 자식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15평이라 조금 좁을까 걱정했지만 의외로 딸아이가 좋아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다. 깔끔하고 아늑해요. 엄마다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찡했다. 그동안 나는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모습만 보여줬지. 나다운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다.
아들도 처음에는 걱정스러워 하더니 내가 행복해 보인다며 안심하는 눈치였다. 며칠 전에는 남편이 찾아왔다. 6개월 만의 만남이었다. 문을 열어주자마자 그가 한 말이 잊히지 않는다. 당신 훨씬 젊어 보여. 서로 마주 보며 웃었다.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시간이었다. 남편은 내 작은 베란다 정원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텃밭이 이렇게 변했구나. 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제가 먹을 만큼만 기르니까 더 행복해요.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여전히 시골집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손님들을 받지는 않는다고 했다. 대신 마을 노인회에서 활동하면서 바쁘게 지낸다고. 가끔 텃밭의 채소들을 마을 경로당에 나눠주기도 한단다. 당신 말이 맞았어. 우리 각자 잘 살 수 있더라고.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43년 동안 한 공간에서 살면서도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떨어져 지내면서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건 아이러니였다. 다음 주에 내려올래. 국화꽃이 예쁘게 폈어. 네. 며칠 있다 올게요. 반찬도 만들어 가고요. 이제 우리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 가끔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관계.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맞는 형태의 사랑이 아닐까. 어느덧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베란다의 화분들은 겨울잠을 자기 위해 하나둘 정리되었다. 대신 그 자리에 작은 스탠드와 의자를 놓았다. 저녁이면 거기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일과가 되었다. 지난주에는 친정동생이 놀러와서 하룻밤을 묵었다. 언니,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걱정 많이 했어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산다고 하시길래.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언니가 제일 잘 사는 것 같아. 동생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났다. 맞다. 나는 지금 정말 잘 살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보고 시장에서 장도 보고 모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만 한다. 누가 시켜서도 눈치를 봐서도 아닌 온전히 내 선택으로. 한동안 발길이 뜸했던 자식들도 이제는 자주 들른다. 예전처럼 장기 투숙이 아닌 잠깐 들러 차 한 잔 마시고 가는 정도. 오히려 이런 게 더 편하고 좋다. 손주들도 가끔 와서 하룻밤 자고 가는데 15평이라 비좁을 법도 한데 신기하게도 다들 좋아한다. 할머니 집이 호텔 같아요. 조용하고 아늑해요. 손주들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진정한 전원생활이란 게 꼭 시골에서 커다란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내게는 이 작은 베란다 정원도 충분한 전원이고 이 조용한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쉼터인지도 모른다. 남편과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난다. 가끔은 내가 시골집에 내려가고 가끔은 그가 서울에 올라온다. 놀랍게도 이런 거리가 우리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예전에는 하지 않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고 서로의 취미나 일상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 얼마 전 남편이 물었다. 후회는 없어. 전혀요. 오히려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요. 나도 이제 알겠더라. 사람마다 행복한 방식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71년 인생의 늦깎이로 찾은 행복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감사하다.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나이 들어 따로 사는 부부라니 하고 고개를 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행복이란 건 정해진 형태가 없다는 걸.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부부라고 해서 꼭 한 공간에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더 깊은 이해가 찾아온다는 것을. 요즘은 가끔 글쓰기를 한다. 도서관에서 빌린 공책에 하루하루의 생각들을 적어본다. 어제는 이런 글을 썼다. 70년을 살아오면서 늘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살았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는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하지만 이제야 나를 찾은 것 같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배웠다. 벌써 독립한 지 1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서울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고, 도서관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수다 모임도 만들었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눈다. 평생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곤 한다. 남편은 얼마 전부터 취미로 사진을 시작했다. 시골의 사계절을 담는다며 카메라를 들고 다닌다. 가끔 찍은 사진을 보내주는데 그의 시선으로 바라본 시골 풍경이 참 아름답다. 특히 우리 텃밭의 사계절 변화를 담은 사진들이 인상적이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진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살 것이다. 나는 이 작은 아파트에서 나만의 생활을 하고 남편은 시골에서 그만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가끔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맞는 가장 완벽한 사랑의 형태일지도 모른다. 이제 봄이 오면 베란다에 새로운 화분을 들일 생각이다. 방울토마토도 심고 상추도 심을 것이다. 작지만 나만의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밥을 해 먹으며 또 다른 행복을 만들어갈 것이다. 시골 텃밭보다 작지만 이제는 그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안다. 올해로 나는 70이 된다. 하지만 이제야 진정한 나의 삶이 시작된 것 같다. 늦은 만큼 더 소중하고 더 의미 있는 시간들. 앞으로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복한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다운 삶이니까.